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는 아일랜드가 낳은 최고의 작가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조이스 작가입니다. 제임스 조이스는 아일랜드 더블린 출생으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일랜드 문해 부흥에 반발하여 파리로 떠났으며 37년간이나 망명인으로서 국외를 방랑하였습니다. 빈곤과 고독 속에서 눈병에 시달리지만 꾸준히 집필을 하였으며 1918년에 발표한 율리시스는 지금도 최고의 작품으로 꼽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 작품은 더블린 사람들의 단편 모음집에 실려있는 작품 중 하나로 하숙집입니다. 그럼 작가의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하숙집, 제임스 조이스. 무니 부인은 당당한 몸집의 거구였다. 원래 푸주간을 운영하다가 처분하고 남은 돈을 하드위크가에다 하숙집을 차리는 데 썼다. 이 집에 오는 손님들은 대개 리버풀이나 맨섬에서 온 관광객이나 어쩌다가 음악당에서 온 배우 등 뜨내기 손님들이었다. 고정된 하숙인은 시내로 출근하는 회사원들이었다. 그녀가 집을 다스리는 솜씨는 교묘하고 꿋꿋했으며 외상을 줄 때와 딱딱하게 구려야 할 때, 그리고 모르는 채 눈 감아 줘야 할 때를 알고 있었다. 모든 젊은 하숙인들은 그녀를 마담이라고 불렀다. 마담의 아들인 제크 무니는 플리트가의 어떤 대리 판매상 점원으로 근무했는데 사람들은 그를 건달이라고 불렀다. 군인들이나 주고받을 법한 음담 패설을 들려주기 좋아했고 대개는 오밤중 한두 시에 집에 돌아왔다. 항상 친구를 만날 때에는 재미난 이야깃거리를 준비해 놓고 있는 위인이었다. 가령 어떤 말이 승산이 있다느니 어떤 기수가 뜰 거라느니 그는 또한 권투를 잘했고 웃기는 노래도 잘 불렀다. 일요일 밤 무니 부인의 큰 거실에는 친목회가 열렸다. 하숙인들 가령 음악당의 배우들도 선뜻 친목회에 참석해 주었고 세리던 씨는 왈츠와 폴카를 즉석에서 연주하여 주었다. 마담의 딸인 폴리 무니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폴리의 나이는 19살, 날씬한 몸매의 처녀였다. 부드럽고 맑은 머릿결, 작고 통통한 입술의 소유자였다. 연두빛 더하기 회색빛의 눈동자를 가진 그녀는 남과 이야기할 때 위쪽으로 흘낏 쳐다보는 버릇이 있어서 그녀는 마치 귀여운 심술꾸러기 마돈나처럼 보였다. 무니 부인은 딸 폴리를 처음에 어떤 곡물 도매상의 격리로 일을 내보냈었다. 그런데 그놈의 남편이 하루 걸러 가게를 찾아와 내 딸에게 한마디만 하게 해달라고 조르는 바람에 어머니는 또다시 딸을 불러들여 집안일을 거들게 했다. 폴리는 아주 성미가 활발한 처녀이기도 하였지만 어머니에게도 또한 자기 딸을 자기 하숙인들과 어울리게 해보자는 의중이 있었다. 폴리는 젊은이들과 자주 히덕거렸다. 그러나 무니 부인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다. 젊은이들은 딸과 그저 심심풀이로 놀고 있었고 소위 흑심을 품은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오랫동안 이런 상태가 지속되었다. 그래서 딸을 다시 타이프 1을 내보낼까 생각하기 시작한 차에 드디어 어떤 낌새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딸이 어떤 젊은이 하나와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었다. 무니 부인은 그들 두 사람을 감시하면서도 혼자만 알고 있었다. 어느 날 폴리의 태도가 다소 이상해지고 젊은이에게서 동요의 태도가 보였다. 무니 부인은 드디어 때가 왔다는 판단을 내리고 간섭을 결정했다. 그녀는 마치 푸주간의 큰 칼이 고기를 턱턱 썰어내듯이 이들의 윤리적 문제에 개입하였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해 모종의 작심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아침, 하숙집에서는 아침 식사가 끝나고 식탁 위에는 베이컨 비계며 베이컨 껍질,
달걀 노른자 자국이 남아있는 접시가 흩어져 있었다. 무은이 부인은 안락 의자에 앉아 하녀 메리가 상을 치우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에 딸과 나누었던 이야기의 자초지정을 다시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사태는 그녀가 예측한 그대로였다. 그녀는 까놓고 물었고 폴리도 터놓고 대답했다. 물론 쌍방이 어색하긴 했었다. 어머니가 일부러 어색해했던 건 그간의 소식을 너무 대범하게 받아들일 경우 자신이 내막을 짐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해서였고, 딸 폴리가 어색했던 이유는 자신의 영리함으로 인하여 어머니의 관용 뒤에 숨어 있었던 의도를 이미 자기가 눈치챘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문희 부인은 명상에 잠겨 있었다. 이길 자신이 있었다. 처음부터 사회 여론은 우리 편에 서 있다. 나는 짓밟힌 어머니이다. 내가 그 사람을 한 지붕 아래 살게 했던 건 그 사람의 점잖음을 믿어서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남의 호의를 이렇게 짓밟아 버리다니. 나이도 벌써 34인가? 젊어서 그랬다는 말도 안 통한다. 또 세상 물정도 어느 정도 알만한 사람이니 철이 없어서 그랬다는 변명도 못하리라. 우리 폴리의 어리고 순진하고 철이 없음을 노린 것이다. 이제 뻔한 노릇이다. 문제는 오로지 하나. 그가 어떤 보상을 해야 하느냐이다. 마땅히 이런 경우에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 남자 쪽이야 아무런 상관은 없다. 재미를 본 후인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딱 시치미를 떼고 싶을 것이다. 어떤 어머니는 돈푼이나 받고 사건을 어물어물 무마하려 할 수도 있다. 나도 그런 경우를 안다. 그러나 나는 다르다. 이미 금가버린 우리 딸의 정조를 보상할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결혼. 그녀는 메리를 도런 씨 방으로 보내 할 이야기가 있다는 말을 전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았다. 이길 수 있다. 도오른 씨가 아닌 다른 젊은이였다면 일이 훨씬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세상의 소문을 두려워한다. 집안의 모든 하숙인들도 이번 일을 조금은 알고 있었다. 세세한 부분까지 꾸며내어 아예 소설 하나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었다. 게다가 그는 천주교 신자의 큰 주류 도매상에서 13년간이나 일해왔으므로 이 일에 세상에 탄로가 나는 날에는 10중8구 직장을 잃는다. 그러나 그가 결혼만 동의해준다면 만사는 문제없다. 우선 무은희 부인은 도론 씨의 수입이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상당한 저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럭저럭 11시 20분 그녀는 벽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다. 커다랗고 혈기 좋은 얼굴에 서려있는 단호함은 자신이 보기에도 흡족하였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딸들을 시집 보내지 못해 애태우는 몇몇 어머니들을 생각하니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도우런 씨는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일요일 아침 마음이 불안하여 견딜 수 없었다. 수염을 깎으려니 2번이나 면도질을 해보았지만 손이 하도 떨려 단념하여야 했다. 사흘 동안이나 깎지 못한 수염은 턱 가장자리에 까실까실하게 자라 있었고 그리고 2초, 3초마다 안경에 김이 서려 그것을 벗어들고 손수건으로 닦아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돌이켜볼 때 그에게 어젯밤의 고해는 도리어 극심한 고통의 씨앗이 되었다. 신부는 이번 사건의 대수롭지 않은 세부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밝혀내어 결국에 가서는 그를 엄청난 범죄인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나마 구원의 길이 주어진 데 대하여 신부에게 감사를 느낄 정도였다. 이미 일은 벌어졌다. 여자와 결혼하거나 도망치는 것 외에 무슨 길이 있겠는가. 그냥 뻔뻔스럽게 시치미를 떼고 다니자니 못할 짓이다. 머지않아 이 사건은 크게 소문이 날 것이며 이 작은 도시 더블린의 모든 사람들이 죄다 알게 될 것이다. 레아나드 노인이 도우런군 좀 이리 오라고 해 라고 호령하는 소리가 잔뜩 흥분된 머릿속으로 들릴 듯하다. 그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후끈하게 밀고 올라오는 것 같았다.
오랫동안 이제까지 쌓아 올린 꿈이 허사로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근검 노력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구나. 젊었을 때 방탕을 안 해본 건 아니다. 선술집에서 친구들을 상대로 어른들의 관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신의 존재를 부정해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다 지난 일. 아직도 매주 레이놀드를 사보지만 성당의 예배에도 잘 나가고 1년에 10분의 9는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내 집안 식구들이 이 여자를 깔볼 것이다. 평판이 좋지 못한 그녀의 아버지도 문제고 그녀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하숙집에 대해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 이거 된통 걸렸구나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친구들이 이 일을 수군거리고 비웃고 있을 모습이 떠오른다. 여자는 말씨도 천하다. 욕을 예사로 말한다. 하지만 내가 그 여자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런 어휘가 무슨 문제란 말인가. 그녀가 그런 짓을 했다고 해서 그녀를 좋아해야 할지 경멸해야 할지 마음은 걷잡을 수 없다. 물론 나도 같은 짓을 했지. 본능은 결혼하지 말고 이대로 시치미를 딱 대고 있으라고 우겨댄다. 결혼하는 날에는 모든 일이 끝이야 하고 말한다. 셔츠와 바지를 입고 침대가에 망연자실 앉아 있는데 그녀가 가만히 문을 노크하고 들어왔다. 그녀는 자기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전부 말씀드렸다고. 그리고 오늘 자기 어머니가 당신과 만나 할 얘기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며 그의 목을 감쌌다. 오, 보부, 나 어쩌면 좋죠? 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차라리 자살하고 싶어요. 라고도 한다. 도우르는 울지 말아요. 라고 폴리를 다스리며 문제 없으니 걱정할 것 없어요. 라고 약한 목소리로 여자를 달랬다. 셔츠 너머로 여자의 가슴이 동요하고 있음을 느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이 반드시 그의 탈만도 아니었다. 호기심에 찬 독신자의 끈질긴 기억력에 의하면 우연히 맨 처음 그녀와 근접해 있을 때 그녀의 옷과 숨결과 손가락이 그에게 해준 감촉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 후 어느 날 밤 늦게 그가 잠자리에 들려고 옷을 벗고 있는데 그녀가 그의 문을 머뭇머뭇 두드렸다. 바람이 새어서 자기 촛불이 꺼졌는데 그의 촛불로부터 불 좀 얻으러 왔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은 그녀가 목욕한 날 밤이었다. 그녀가 걸친 프린트 무늬의 화장용 옷은 프란넬 천에 가슴께가 헐겁게 부풀러 올라 있었다. 모피 슬리퍼를 신은 그녀의 새하얀 발등이 빛나고 향수를 뿌린 피부 아래서는 따뜻한 핏줄이 타오르고 있었다. 초에 불을 붙이려는데 촛대를 꼿꼿이 받쳐들고 있는 그녀의 손과 손목에서는 야릇한 향기가 떠올랐다. 그가 밤늦게 돌아오는 날 그의 저녁 식사를 따뜻하게 덮여주는 사람은 무늬 부인이 아니었다. 모두들 잠든 집안에서 그녀를 자기 혼자만의 곁에서 느끼면서 식사를 할 때 그는 자기가 먹고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다정한 마음씨란 밤이 어쩌다 쌀쌀하다거나 축축하다거나 바람이 셀 때에는 반드시 조그만 잔에 펀치술이 준비되어 있었다. 우리 둘이 같이 살게 되면 행복할지도 모른다. 그때의 무아 상태도 이제는 지나갔다. 그녀가 한 말을 자기 자신에게 견주어 보면서 그것을 되뇌어 보았다. 난 어떻게 하면 좋지? 독신자의 본능은 어서 늦기 전에 꽁무니를 빼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저지른 죄를 피할 길은 없다. 그의 염치심마저도 이런 죄에 대해서는 마땅히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타이르는 것이다. 그녀와 함께 침대가에 앉아 있는데 하녀 메리가 문간에 나타나 마님께서 응접실에서 뵙고자 합니다 하고 전했다. 그는 일어나서 아까보다 더 힘없이 저고리와 조끼를 입었다. 옷을 입고 나자 그녀를 달래기 위하여 그녀 앞으로 바싹 갔다. 문제 없어. 너무 겁내지 마. 그녀가 침대 위에서 그냥 울며 나직히 아,
너무 힘들어. 하고 신음하는 것을 내버려둔 채 그는 밖으로 나왔다. 계단을 내려올 때 안경에 어찌나 김이 서리는지 그는 안경을 벗어 닦아내지 않을 수 없었다. 지붕을 뚫고 하늘로 솟아올라 다시는 이렇게 귀찮지 않을 먼 나라로 날아가 버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만 어떤 힘이 한 걸음 한 걸음 계단 아래로 내리밀었다. 자기 가게의 사장과 이 집 마담의 무자비한 얼굴이 어리둥절한 그의 꼴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 같았기 때문이다. 계단 마지막 참에서 도런 씨는 베스 맥주 두 병을 안고 부엌에서로부터 올라오고 있는 제크 무니를 지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차디찬 인사를 나누었다. 이 사랑에 빠진 사나이의 시선은 상대의 투박한 불덕과 같은 얼굴과 두툼하고 짧은 두 팔에 멈췄다. 계단 아래를 지날 때 언뜻 위를 쳐다보았다가 그는 모퉁이 방에서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제크 무니의 눈과 마주쳤다. 이때 벼랑간 어느 날 밤의 일이 그의 머리에 떠올랐다. 그날 밤 키가 짤달막하고 음악당 배우인 금발의 런던 사람 하나가 폴리에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빈정된 일이 있었다. 그날 밤의 침묵기는 제크의 폭력으로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모두들 제크를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그 배우는 여느 때보다도 더 얼굴이 파랗게 질려 계속 미소를 지으며 무슨 아기가 있어서 그런 소리를 한 건 아니었다라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제크는 계속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만일 어떤 놈이라도 그런 종류의 장난을 자기 여동생에게 하는 날에는 그놈의 목을 물어 뜯어놓을 테니 그리하려고 호통을 쳤다. 폴리는 잠시 동안 울면서 침대가에 앉아 있다가 눈물을 닦고서 거울 앞으로 갔다. 수건 끝을 물병에 담아 찬물로 눈자위를 닦았다. 거울을 옆으로 비춰보고 귀 위 머리에 핀을 다시 꽂았다. 그리고 나서 침대로 돌아와 아랫목에 앉았다. 한참 동안 베개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노라니 남모를 정다운 회상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녀는 목덜미를 싸늘한 쇠 침대에 살 때 얹고 공상에 잠겼다. 얼굴에는 이미 불안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끈기 있게 거의 유쾌한 마음으로 시름을 잊고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날의 추억은 차츰 사라지고 대신 미래의 환상과 희망이 자리를 바꾸어 앉았다. 그 희망과 환상이 어찌나 착잡했던지 물끄러미 보고 있는 흰 베개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는지 잊을 정도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침내 어머니가 부른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난간 쪽으로 달려갔다. 폴리! 폴리! 네, 엄마. 이리 내려오렴. 도런 씨가 너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구나. 그때서야 폴리는 자기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정신을 차렸다. 어떠셨나요? 딸 폴리의 미래를 위해 무니 부인은 젊은 하숙생을 끌어들이는가 하면 사랑을 도덕적 위험에 빠뜨려 딸과 결혼하게끔 조종을 합니다. 도란 씨는 종교나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에 묶여 불행한 미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 작품에 언급되는 아일랜드 카톨릭 교회도 아일랜드 사회를 마비시킨 원인임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성당에서 고해 성사를 했을 때 신부는 배상할 구멍이 있음에 감사하라고 말하여 도란 씨의 죄를 박대시켰습니다. 작가 제임스 조이스는 조국 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카톨릭에 대하여 부정적인 면을 밝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해 볼 여운이 많이 남네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듣고 싶군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